또 우리가 그 안토니오 네그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책은 거의 다 번역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런 강의하려고 찾아보니까 유튜브도 생각밖에 많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매니아층만 이제 즐기는 사람입니다. 요즘 이제 제가 보면 이태리를 유심히 지켜보는데요. 신학 쪽에서도 뭐 아감벤이라고 하는 조르조 아감벤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요새 잘 뜨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참 미워할 수 없는 그 로만 카톨릭의 전통이 결국은 부정적인 것도 많았지만 따지고 보면 또 서양 그 문화사나 철학사, 신학사에 엄청난 공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잘 알다시피 이태리는 2차 대전의 전범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많은 또 철학자들을 배출하고요. 또 문화, 예술 등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태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G7 국가에 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해요. 저쪽 북부 쪽으로 남부 아래로 내려가다 북부 저쪽 스위스 접경지대로 가면, 그러니까 자동차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위스에서 딱 이태리로 넘어가면 고속도로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어디에 있어요? 스위스에서 이태리로 넘어갈 스위스. 때 자동차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빈부격차도 심하고. 하여튼 이탈리아는 독특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품이라는 것도 좀 많이 있고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도 굉장히 일찍부터 발전했었고요. 그 중에 이제 안토니오 네그리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나이 많은지 몰랐는데 33년생이더라고요. 한 40년대 초반생쯤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33년대 굉장히 많은 거죠. 이분이 이제 학계 이름을 날린 게 73년부터더라고요. 그러니까 늦은 편이죠, 오히려. 한 40 이후에 이제 학계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고요.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분이고요. 지금도 이태리에서 활동하시면서 이제 현재 남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좌파 사상가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넘어선 마르크스주의자라는 그 별칭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 운동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공산주의 하면 우리는 이제 남북 분단 상황에 있으니까 굉장히 그 공산주의에 대해 뭐 두려움도 있고 오해도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눠 쓰자고 하고 평등에 기초한 공산주의는 이념적으로 굉장히 좋죠. 근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패했다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디서 잘못해서 실패했는지 그것을 이제 연구한 학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젝, 제가 좋아하는 슬라브의 지젝도 스스로 자기는 공산주의자라고 하고요. 또 우리 아까 말한 그 우리 규진 씨가 초대하기로 한 박노자 선생도 은근히 또 그런 스탈린주의자로까지 말해요. 스탈린주의자로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소위 말해 이제 스탈린 하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 이 카톡 누구 거죠? 김성현 건가? 그 박노자 약간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토니오 네그리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전통적인 공산주의 사상보다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공산주의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은 걸 연구하고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로 가야 된다는 게 이분들의 주장이지만, 그때 말하는 공산주의는 우리 남북 분단 상황에서 우리 남쪽 사람들이 이해하는 공산주의와도 다르고 막스 레닌주의와도 다르고 또 뭐 소련 지금 러시아하고도 다르고 소련하고도 다르고 트로츠키하고도 다르고 그들만의 새로운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연구하고 지도해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그 사회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너무 익숙해져서 조금이라도 내 것이 많으면 기분 좋고 없으면 그냥 불편하고 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네그리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요. 말씀드렸듯이 책은 웬만큼 다 번역되어 있는데 의외로 전공한 사람들은 없는지 유튜브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제가 시작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안토니오 네그리고요. 이 사람은 마이클 하트라고 제국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쓴 건, 이 사람이 썼는데 이게 좀 안토니오하고 마이클 하트하고 같이 공전을 한 겁니다. 마이클 하트는 안토니오 네그리의 아주 수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둘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현생이고요. 변증법적 통합의 논리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칼 막스가 이제 공산주의를 이제 유물론적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궁극적으로는 해겔부터 시작하죠. 해겔이 이제 정반합, 소위 말하는 정이 있으면 반대 태제가 있고 결국 종합한 태제가 있다 하는 그런 정반합의 논리책을 통합의 논리죠. 합이 있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계속 합보다는 나누는 걸 좋아하니까, 그럼 어차피 시대는 나눔의 시대가 됐는데 그 시대에서 그런 공산주의 이론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고민하면서부터 이제
안토니오 네그리 같은 사람들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분리의 논리를 강조하고요. 그 분리는 파괴를 통해 새로운 것을 구성하는 토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의 또 철학을 제일 먼저, 파괴의 철학을 제일 먼저 한 사람도 니체죠. 그러니까 뭐 고대 그리스로 가면 더 그런 학자들 많았겠지만 근대 와서 니체죠. 그러니까 니체 영향도 안토니오 네그리는 분명히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니체는 이제 어쨌든 니체는 뭐 이런 사회과학적인 데 별로 관심이 없었고 자기 어떤 존재론적인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체를 버려두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야, 뭐 자기들보다 선배지만 제가 천대인 건 틀림없는데 제 철학의 어떤 생애 철학 이 정도에 국한되는 게 너무 아쉬우니까 니체를 자꾸 소환하는 거예요. 이 안토니오 네그리도 있고 딜레즈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토니오 네그리의 첫 번째 사상을 제일 그의 핵심 키워드를 말하자면 아우토노미아라고 합니다. 우리 뭐 오토노미아, 그러니까 아우토는 뭐 자동이고 노미아는 뭐 놈, 뭐 개, 규범 뭐 이런 게 되겠죠. 기존의 공산주의 정당과 노선을 달리하는 비의회 좌파 개혁 운동.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요. 이탈리아는 공산당이 오래전부터 합법적인 정당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투쟁이 한계가 있습니다. 의회 내 투쟁이죠. 그러니까 합법 투쟁, 의회 내에서 서로 다수결을 통해서 토론하고 그래서 뭐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땐 자기들이 그걸 추진하지만 또 보수당이 됐을 때는 자기들의 그 강령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그런 의회주의에 충실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노동자들의 그 권익이 대변되지가 않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어쨌든 노동자의 정당인데 뭐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 단결하라, 뭐 프로레타리아는 국경이 없다 이것들이 다 막스나 레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회 좌파 개혁론의 공산당이라 의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자 공산당의 합법적인 공산당 이름을 걸고 그것이 이제 공산주의 운동이라면 이태리에서 야 그 걔들 믿고 있다가 우리 아무것도 안 되겠다.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자. 뻗어놓으면 자율이란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우리 한번 자율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 개념을 처음 네글리가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탈리아 전통에 있어서 쭉 시작됐던 운동을 네글리가 오히려 이제 네글리가 오히려 이제 토대를 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오토노미아,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흐르고 있던 자율운동의 흐름을 보자면 자본가로부터 노동자의 독립. 이거는 뭐 모든 공산주의 운동이 다 그렇게 했죠. 두 번째는 노조와는 다른 독립적인 프로레타리아의 영역. 그러니까 노조는 뭐 쉽게 말하면 뭐 노동당, 뭐 공산당, 정당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이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노조 운동을 지지하지만 또 이제 한국 노조 운동을 우리가 비판할 때 뭐 귀족 노조다 이 말도 굉장히 저는 불쾌하게 생각하는데요. 노동자는 귀족이 되면 안 되나요? 그거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왜 니들 잘 살아 그런 건데. 그런 정부의 이제 보수적인 정부에 의해서 노조 운동이 폄하되는 것도 분명히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노동 운동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80년대 그 6월 항쟁 이후에 노동자들의 조건이 굉장히 좋아진 건 맞습니다. 한국은 결국 뭐냐면 저는 한국 사회를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학벌주의하고 하나는 그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 노동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부동산이 왜 부동산 값이 오르냐면 소위 말하는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가려고 해서 부동산이 오르거든요. 강남 학군들이 그래서 갑자기 큰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데 이사 가면 아파트 값도 올라서 부자 되고 아이들도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고등학교.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분명히 80년대 후반에 임금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형편없었죠. 박정희 시절에 더 형편없었고요. 국가주의에 빠져갖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동자는 희생돼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는 정부였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는. 그런데 이제 뭐 80년대 이후에 6월, 그러니까 한국에 6월 항쟁 이후에 서울에 보면 참 80년이지. 어쨌든 이제 직선제 개헌되고 나서 그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된 건 맞는데 그걸 못 쫓아가는 거죠. 부동산 값을 못 쫓아가죠. 월급은 올랐어. 근데 집값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니까요. 한국 노동운동도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정권 차원에도 문제가 있죠. 자꾸 그들을 악마화하고,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악마화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악에 맞춰서 그런 것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자유운동 오토노미아의 그거고요. 공산주의 사회를 구성해가는 주체의 특징을 의미하고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산당의 기본 강령이 뭡니까? 당이 원하면 우리는 한다잖아요. 그건 세계 공산당의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운동이 우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원하면 우리는 한다는 거죠. 그 스탈린 시대, 제가 아까 말했던 지젝이라는 사람이 그 스탈린 시대에 있던 그런 조크 같은 것들을 자기 책에서 많이 쓰는데요. 스탈린 시대에
어떤 사람이 숙청을 당해서 죽게 됐대요. 그래서 막 스탈린을 욕했다는 거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이때까지 레닌 때부터 내가 얼마나 투쟁에 열심히 했고 혁명에 열심히 했는데 그랬더니 그 끌고 가던 이제 그 공안원들이 너 사형이하고 끌고 가던 공안원들이 당이 너 잘못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가겠습니다라고 했다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스갯소리처럼 그 정도로 당의 힘이 센 거죠. 그러니까 종교죠 종교. 우리도 뭐 갑자기 착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난 교도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말이야.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자책하다가 스스로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죽음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 부정하고 뭐 그러다 타협하고 나중에 수용한다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처럼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죠. 그렇게 가는 것처럼 당도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틀렸다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한 개인의 주체의 특징을 찾아야지. 그 당이 하란다고 하냐? 니네 봤잖아. 공산주의 정당이, 이태리도 공산주의 정당이 의회에 들어가서 의회 투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아무런 이득을 못 주잖아? 라고 하는 그런 반성들이 이탈리아에 생겨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네그레 가족 배경을 보면요. 참, 소위 말하는 정말 명문가입니다. 명문가. 공산주의 명문가입니다. 할아버지는 1890년대 말 지역 사회주의 활동을 하던 노동자였고요. 처음으로 지역 노동조합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네그레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는 당연히 러시아를 안 가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로부터 볼셰비키 혁명 얘기를 듣고 마치 옛날 얘기 듣듯이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도 이탈리아의 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면서기예요. 뭐 시청서기를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리브로 지역 공산당 청설회를 주도합니다. 한 명만이 한 건 아니겠죠.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옛날에 파시즘 공부할 때 나왔듯이 이태리가 또 파시즘이 굉장히 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솔리니 같은 사람도 나온 거고. 그러니까 파시스트들에게 끌려가 당한 고문 후유증으로 네그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네그레는 뭐 한이 됐겠죠. 나는 이런 국가주의, 파시즘하고 평생 싸울 것이다. 마치 니체가 자기 5살 때 떠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일찍 떠나니까 나는 평생 기독교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지 알지 모르겠지만 니체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그럼 어머니는 누구냐? 15살 때, 그러니까 네그레가 15살 때요. 유럽 전역을 히치하이킹으로 유럽을 돌아다니는 것을 허용했답니다. 무전여행이죠. 저도 고2 때인가 제주도 무전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무전여행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최소 경비를 갖고 갔는데 갔다 와서 무전여행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때 히치하이킹도 어려웠고요. 차도 많이 없었으니까. 또 제주도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뭐 그때 고2 때인가 처음 갔는데 제주도를 그때 하여튼 좋은 경험으로 남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인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15살 히치하이킹을 유럽을 다시 돌아다니는 걸 허용했죠. 쉽지 않은 일이겠죠. 15살짜리가. 자기 나라도 아니고 유럽 전역을. 그리고 국제적인 시각을 갖도록 정신적인 후원을 했답니다. 정신적 후원이란 말은 돈은 안 대주고 엄마 나 영국 가서 좀 공부 좀 하다 올게요. 보내주고 프랑스 갔다 올게요. 보내주고 그랬다는 거죠. 보내준다는 말은 뭐예요? 경비를 대줬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가. 편지나 자주 해라. 그 조건이 편지나 자주 해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놔줬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형은 파시즘 정부에 진립되어 1943년 전사했습니다. 집안은 반파시즘 집안인데 1943년이 바로 2차 대전 때죠. 무솔리니가 일으킨 전쟁이죠. 그 전쟁에서 무솔리니의 병사로 나가서 전사를 했으니까 그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게 네그레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도대체 한 개인, 아까도 그 아우토노미아 할 때 나왔지만 한 개인이 개인의 의견이 존중받는 세상이 돼야지. 그리고 개인의 의견과 의견이 모여서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좋은 세상이지. 국가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서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이념에 따라 그렇잖아요. 본인이 파시즘의 지지자였다면 또 모를까. 나 파시즘으로 죽을 거야 라고 해서 전쟁가 죽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네그레는 이게 뭐냐, 국가라는 게 뭐냐, 어떤 제도라는 게 뭐냐, 조직이라는 게 뭐냐, 이런 데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시작했다는 거죠. 매형은 처음입니다. 또 집안이 진짜 명문가죠. 이탈리아 빨갱이 명문가입니다. 매형은 처음으로 빨치산 부대가 생겨난 돌로미테 출신으로 산에서 내려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자꾸 부동이 하실래요? 이상한 소리가. 그 이태리 북부에 돌로미테라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내년쯤 내후년 할까 하다가 몽블랑을 갔다 와서 돌로미테 거기가 거길 것 같아. 갔다 온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또 한번 거기 트레킹을 가볼까 했는데 고민하고 있었는데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또 이태리 빨치산에 피가 흐르는데입니다. 우리가 지리산 예전에 지리산을 다니면서 그 피한 걸 가면서 한국 빨치산에 기가 있었듯이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데 가이드들이 과연 그 역사를 설명해 줄까? 그 고민했습니다. 돌로미테 지역이 빨치산 부대가 처음 생겨난 곳이랍니다. 파시즘에 대항한 근데 그 동네 출신의 의사가 되는데 또 그의 남동생, 매형의 남동생이에요. 또 매형의 남동생은 공군 조종사로도 파시즘에 또 추종하던 사람이었답니다. 어쨌든 네그리의 형은 억지로 징집됐지만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징집됐는데 어쩌다가 빨치산에 토로가 됩니다. 그 빨치산 부대가 얘는 이제 그 매형, 그러니까 네그리의 매형은 옛날에 뭐 빨치산 집안의 자식이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박을 합니다. 네가 이 부대로 들어와 우리 빨치산에 합류해서 우리랑 같이 일하면 형을 살려보내주고 아니면 형은 죽는다. 저기 가족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빨치산이나 우파나 좌파나 뭐. 그래서 빨치산은 동생을 살리고 싶어 산에 빨치산이 되려는 협박 부탁을 듣고 산에 잘려요.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의사니까 빨치산들은 그 열악한 그 투쟁 환경에서 의사가 필요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생은 이제 형을 잡아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이랑 네그리의 매형인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동생을 그래서 납치한 건지도 모르겠어, 그렇죠? 얘는 하면 오면 들어오래 다 분명히 집안이 그렇기 때문에. 또 누나는 이제 네그리의 누나가 되겠죠. 누나는 정신과 의사였답니다. 다 집안이 돼. 근데 매형과 누나가 네그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려면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 네그리 뭐 감옥 생활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항상 감옥에 가 있으면 애들 키워주고 또 뭐 사식 넣어주고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또 돈 대주고 아주 훌륭한 매형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네그리는 할아버지 또 아버지 일찍 죽었으니까 기억이 별로 없을 거고 할아버지, 엄마, 매형, 누나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문가죠. 빨갱이 명문가. 네그리는 고등학생 시절에 가톨릭 학생 운동을 하다가 또 파문당합니다. 이태리 아무래도 가톨릭이 세잖아요. 근데 고등학생이 운동을 했는데 천주교회가 파문을 시켰다? 평신도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신부도 아니고 수사도 아닌데. 그럼 엄청나게 세게 한 거예요. 뭐예요. 물론 이 32년, 33년에가 고등학교면 그 2000년 종전됐을 텐데 어쨌든 이제 이태리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어쨌든 무솔리니가 지금의 바티칸 지역의 그 바티칸을 하나의 도시국가로 만들어준 게 무솔리니입니다. 그 전까지 바티칸에 이제 교황청은 있었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자기들이 이제 80 전쟁 2차 대전에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태리 가톨릭 교회를 그렇게 했던 거죠. 이제 키워줬던 거죠. 이제 오늘날 가톨릭 교회 가장 큰 이제 자기들의 핸디캡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70년대 이후에는 한국 민주화 운동에서 가톨릭이 굉장히 공헌을 했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자에서 개신교의 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신사참배 반대해갖고 막 잡혀가서 순교당하고 이럴 때 가톨릭은 오히려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은 어쨌든 바티칸이 본부잖아요. 바티칸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제 그걸 기회로 60년대, 70년대 이제 한국 그 반박정희 운동, 민주화 운동 할 때 가톨릭 교회가 앞장섰던 것도 그때 그런 어떤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가톨릭은 그런 이제 무솔리니라는 그런 뭐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네그리도 어떤 종류의 학생 운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 파문당할 정도였으면 굉장히 심한 운동을 했던 것은 힘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니체 같은 사람은 19세기 인물이니까 그 사람은 뭐 니체도 26살 때 박사를 땄잖아요. 그리고 니체는 요즘 말로 하면 당장 윤석열이한테 압수수색 당합니다. 박사 논문 안 썼습니다. 쓰긴 썼는데요. 박사 논문 그 심사도 안 하고 어디입니까? 바젤 대학에서 교수로 데리고 가려고 그 하이델베르그 대학인가 거기 연락을 해서 박사 준 걸로 하자라고
양념이라 될 거고 윤석열한테 걸렸으면 씨. 근데 지 마누라는 압수수색 안 하지. 근데 그때는 이미 한 1세기 후인데도 그때도 어떻게 23살 때 박사학위가 가능한 모양입니다. 천재 모양이죠, 내가. 50년에 20살 때 파도가 대학인가 이태리에 있는 대학에서 박사를 했다고요. 거기서 교수직을 일을 시작합니다. 평생 3명의 여성과 결혼했는데 결혼이 아니라 동거의 개념으로 동시적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부부관계의 상투적인 것들, 사회적 역할뿐 아니라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억압으로부터 탈피를 굉장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혁명가가 못 되는 게 저기서 걸리는 거예요. 부인 붙자 써서 남편, 지혜비 붙자 아니라 부인 붙자 써서 일부 종사하다 보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공부반장, 제부반장 또 그렇습니다. 다 똑같죠. 우리는 소크라테스는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데그립보다 더 유명한. 근데 이제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좋긴 좋은데 이 소위 말해서 아내랑 그게 동의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동시적 관계로 이렇게 부부의 상투적인 것들 왜 남자가 돈을 벌어야 되냐? 당신 벌어. 초반에 한 나이 40살 때까지 마누라가 벌었죠. 상처가 깨고 사회적 역할도 깨고 나가 놀아. 전통적인 가족제도, 가족제도 다니면서 애조병사 제가 미군 일 중에 그것도 하나 있습니다. 애조병사 찾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근데 그것도 이제 맞아야지 안 맞으니까 거기서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상한 얘기가 있나? 다들 동의를 안 하시는. 잠깐 이제 이탈리아 운동의 흐름 보면 대단한 역사적 전통 가지고 있는 나라 같습니다. 사실은 이탈리아 보면 우리 중세 때도 얘기했지만 교황청 하나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요즘 기조로 하면 야만인들이 내려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쁜 것도 있었지만 켜켜이 그런 사상적 전통이 쌓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전통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요즘 그런 말 안 쓰지만 뭐라 그러죠? 우리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단일 민족 말 썼던가 우리 더 이상한 말 없어서 단일 민족이잖아요. 순수혈통.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말이죠.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 외가가 마산 창원 그 근처에 이제 굉장히 조그만 동네 웅천이라고 천자가 들어갈 때 이제 바닷가에 되죠. 이제 물이 있고 웅천이 고뭉제 내천자인데. 이제 그 주기철 목사도 그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웅천이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인 집안이 주기철 목사 집안하고 저희 집안인데, 저희 외가 쪽 집안인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사람들이 외세풍이 굉장히 흘러요. 일본 세풍이 인사를 할 때나 이런 거 보면. 일본 유학을 많이들 갔다 와서 우리 외삼촌들도 그렇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생긴 것도 약간 남방적으로 생겼고요. 나중에 봤더니 웅천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 있지 않습니까? 정유재란 때,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정유재란 때 완전히 왜군이 물러난 게 아니었거든요. 역사를 보니까. 웅천 쪽에 아예 사령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완전히 식민지 비슷하게 한 7년, 임진왜란 정유재란까지 한 7년 동안 식민지 비슷하게 웅천성에서 일본 외성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풀렸지, 의문이. 우리 집안에 일본 피가 들어가 있구나, 왼쪽으로. 그 당시에 일본군이 7년 준둔했으면, 그렇죠? 어쩌다 그 얘기가 들어왔지? 하여튼 그 전통이라는 걸 무시 못한다는 거죠. 1944년 이탈리아 공산당은요, 기독교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자본주의 발전을 지향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공산당이 그만 컸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민주당은 이제 카톨릭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 민주당은 이제 또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한동안 앙겔라 메르켈 좋아하고 그랬지만 이 사람도 사실은 기민당이죠. 3인당이나 기민당이나 독일 기독교 민주당, 자유민주당 두 개 있는데 어쨌든 목사 딸이고 앙겔라 메르켈도 사실 그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이나 기독교 민주당은 굉장히 보수 정당입니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본 경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공산당은 의석은 많지만 또 아직도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44년에 이제 막 소련이 이제 그때 러시아가 막 그냥 뭐 나치랑 싸우고 할 때니까 소련이 무섭겠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볼셰비키가 끝난 지 30년이 안 됐을 때잖아요. 사람들 의식 속에 볼셰비키가 있는 거죠. 무서운 거지. 야,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우리 거 다 뺏어가면 어떠나. 또 어떤 지주나 어떤 귀족들이 그걸 무서워하면 이해가 되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중산층들이 무서워하거든요. 오히려. 안 무서워도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산당과 기독교 민주당 합쳤더니 자본주의는 좀 발전했답니다. 그 당시에 이 두 연합으로. 그래서 노동자들의 불만은 쌓이는 거예요. 뭐야? 지들만 잘 먹고 잘 살는데 그러는데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태리 얘기입니다. 유럽 전체의 정당은 아니고 이태리에서는 또 사회당과 기민당이 합당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이니까 이것을 사회당이 이제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과 합치면서 국유화, 뭐 공공서비스 확대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했다는 거죠. 조금 이제 노동자들의 조금 이제 분노가 풀렸는데요. 그래도 또 이태리 공산당은 끊임없이 의회투쟁만 일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면 뭐 한국 상황 얘기하자면 뭐 민생, 어떤 거 있죠? 중도 통합하면서 국회 내에서 싸우자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 싸움이 필요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사실은 때로는 뭐 지금 뭐 한국에서도 윤석열 퇴진운동 촛불 집회하는데 거기에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안 나온다고 볼멘 소리들이 많이 하죠. 그런 좀 몇 명 나가긴 나가더라고요 요즘. 근데 그런 것들처럼 이제 그 하여튼 의회라는 것이 참 그게 참 양날의 검이에요. 의회 정치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치고 나와갖고 대중들과 함께 갈 수만은 또 없고 좀 그런 게 이제 이미 60년대 이런데 이탈리아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남부에서 북부로 이주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이제 공산당의 후원을 받는 조합이겠죠. 노동조합에 대항한 차원에서 아우토노미아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 이제 이태리는 남쪽 로마까지만 그렇고 남쪽은 내려면 형편없거든요. 뭐 유명한 나폴리 이런 데 빼놓고 이제 관광도시 빼놓고 사는 게 가능하니까 남부에서 북부는 뭐가 중심이 되냐면 밀라노도 있고 그 유명한 베네치아도 있으니까 굉장히 경제가 발전했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넓은 차원에서 포용적 차원에서 또 남부에서 온 그 노동자들을 다 함께 데리고 가자 이런 게 있었겠죠.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이론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북부 노동자들은 또 그런 거예요. 야, 우리가 이때까지 공산당 밀어줬는데 니네 왜 남부 사람들을 뭐 좋아해?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싸움이 붙는 거죠. 그래서 아우토노미아 운동 그러지 말고 이제 공산당이고 뭐 노동조합 다 필요 없어. 우리 자발적으로 한번 주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68 운동이 시작되고요. 네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공장 교육을 거부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프랑스의 그 68 운동이 정말 이때가 혁명 중에 뭐 피도 많이 안 흘렸고 제일 뭐 좋은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68 운동은 잠깐 설명을 하면 아주 그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무슨 대학이죠? 그 지금 제1대학, 제2대학 그 제도 생기죠. 소르본느 다음으로 유명한 대학이 무슨 대학이었죠? 기준 씨? 솔본느 다음으로. 그 시작을 솔본느 앞에서 했는데. 아까 그건 그런데 그 이제 계기가 되는 게 이제 지금은 이제 프랑스의 학제가 뭐 제1대학, 제2대학 이렇게 돼 있지만 당시 소르본느 대학은 프랑스의 명문 대학이었잖아요. 그 이제 2위권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이제 문교부 장관이 그때 뭐 한국으로 치면 전국체전 이런 게 있어 그 대학 체육관에 그 수영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학생 하나가 가서 그 수영장이 어느 정도 진척되나 보러 왔던 이제 문교부 장관한테 전국체전이지만 어쨌든 대학에 짓다고 해서 문교부 장관이 이제 뭐 개입됐던 거예요. 문교부 장관한테 이제 아무리 유럽이라도 그렇지 어디 담배불 좀 빌려주다 했던 거예요. 이제 문교부 장관 대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도 명색이 프랑스니까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또 빌려줬겠지. 아무리 한국이 아닌데도 걔는 기분 나쁘겠지. 전문의 장관이 나한테 담배불 좀 빌려. 그러니까 뭐 자네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니까 아유 이런 뭐 전국체전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저 우리 학생들이나 뭐 남녀 학생들이 그 기숙사 같이 쓰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되다가 뭐
정부 쪽 갈등이 있고 이러다가 이제 퍼져가지고 결국 운동이 확산됐던 거죠. 그러니까 68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뭐 물론 체제 비판이 있죠. 우리 체제를 너무 억압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보면 어른들이 보기엔 황당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공산당도요 처음엔 헷갈렸어요. 이제 응집이 되니까 야 얘들 동원하고 또 젊은이들도 다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야 얘들 이용하면 우리가 뭐 공산주의 이런 더 토대를 넓힐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아니거든. 얘들은 조직운동에 관심이 없는 애들이었거든요. 그 당시 68운동의 주역들은. 그러니까 막 서로 뭐 이합집단에 계속 한데는 뭐 연대했다가 또 흩어졌다가 막 이러면서 이제 68운동이 시작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변화를 가져왔죠. 개인적으로 따지면 개인의 자유운동이었지만 그것이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은 아주 큰 거죠. 근데 저도 그래서 68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것이 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운동이라는 거죠. 아우토노미아라고 하는 거죠. 뭐 공장 규율, 노동자들은 공장 규율을 거부하고 쉽게 말해서 이제 뭐 공장에서 하라는 거 하면 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몇 시까지 일하고 몇 시까지 뭐 쉬고 이런 거 다 규율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영화 제목이 뭐더라? 다시 잠깐 생각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애플 사이다 뭐지?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어느 이제 사과 과수원을 하는데 일어난 얘기인데요. 거기도 참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 당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고아로 커서 이제 진짜 의사인 양반이 운영하는 고아원 겸 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미국은 동부 쪽은 낙태가 거부되어 있어요. 근데 의사는 낙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원치 않은 임신. 그 당시만 미국 2차 대전 때였으니까 보수적일 거예요. 원치 않은 임신하고 뭐 그러면서 낙태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아원 잘한 애가 있는데 얘가 맨날 그 의사를 돕다가 정말 의사만큼 이제 낙태수는 잘한다. 산부인과 의사수. 이 사람이 자기 하버드 의대 졸업장을 교묘하게 정교하고 얘 이름을 써가지고 그냥 의사를 만들어줘요. 그 영화는 정말 그 세상에 만든 규범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지 그 규범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영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영화 제목이 그런 데가 그 사이드 하우스 룰. 사이드 하우스. 애플 사이다를 만드는 하우스에 있는 룰. 사이드 하우스 룰. 굉장히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거 보면 정말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을 보니 우리 때까지 너무 법칙, 규율 이런 거 강조하다 사이드 하우스 룰 보면 감동 안 받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맨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도 약쟁이였잖아요. 그 의사? 그렇죠. 그때는 배우죠. 그러니까 결말이 좀 찝찝하죠. 네. 사실. 근데 그게 약이었어요? 아니면 자기 뭐 치료약 아니었어요? 마약 같은 뭐 먹었는데 그거 좀 남용했죠. 마취제 아니야? 마취제. 아니야. 하여튼 계속 뭐 막고 있는 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사과 농장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 노동자들이 있는 숙소에 이런 규율이 하나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뭐 지붕에 올라가서 담배 피지 말 거. 그러니까 야 지붕이 얼마나 따뜻하고 담배 피기 좋은데 또 뭐 하지 말고 우리 다 죽으란 말이야. 이렇게 그 쭉쭉 찢어버려요. 그냥 그거를 나중에 처음에 못 찢다가 그들도 이제 계기가 되면서 쭉쭉 찢어버리고 굉장히 영화가 위험한 영화예요. 그 사이다 그 사과 농장의 노동자 중에 또 한 사람은 자기 딸을 겁탈해서 임신을 시켰는데 그것도 이제 그 아까 말한 가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수술을 해주는데요. 그것도 근데 그 영화는 거기서도 그 자기 딸을 임신시킨 그 흑인을 정말 천하의 잡놈으로 보지 않아요. 영화는. 다시 지금 당장 우리 기준으로 보면 천하의 잡놈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자기들끼리 밀폐된 공간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버지가 유일하게 속죄하는 길은 딸이 이제 자기들을 찾아 떠나려고 아버지 칼로 찔러 죽여요. 근데 그 상처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래도 산부인과만 배운 게 아니라 응급처치도 배웠을 테니까 치료해 주려고 그랬더니 놔두라고. 자기 밑에 죽겠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 자기의 배경인 거죠. 그리고 어디가 절대 내 딸이 찌고 도망갔단 말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봐왔던 그런 뭐 정말 근친상간적 강간 같은 것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하지만 그 영화는 세상에 어떤 것도 동일한 잣대로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걸 보여줘 아주 좋은 영화인데 바로 이제 68운동이 그런 공장 규율 거부하는 그런 걸 시작했던 것이고요.
연계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자 학생이 하고요. 노조원, 비노조원이 또 같이 연합을 하고요. 우린 모두 노동자다 하면서 우리 모두 대표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다 68운동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8운동은 처음에는 공산당이 오락가락했어요. 연대. 나중에 결국 갈라지죠. 공산당하고 68운동 주도 세력들하고요. 그런 거죠. 근데 내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토노미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장밖에 문제도 관심을 갖는 사회적인 공장이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옛날에 노조는 뭐냐면 노동자들의 복지, 또 뭐 임금 인상 이런 것만 갖고 이제 투쟁을 했는데 아우토노미아 운동이 시작되면서 왜 우리가 노동자의 그 타이틀 안에서 우리 것만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바깥 시민운동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것도 이제 아우토노미아 운동의 일환이겠죠. 지금 한국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퇴진이라고 연합 집회하면 뭐 노조에서 자기들 노조 깃발 들고 나와서 그럼 또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왜 니들 노동자들은 노동하냐 왜 사람 투쟁하지 왜 거리로 나와서 정치 투쟁을 하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그게 다 아우토노미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조와 아우토노미아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운동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우토노미아가 또 뭐냐면 이게 또 자율의 한계죠. 자율이 가진 위험성이죠. 다 풀어주니까 우후죽순으로 다 아우토노미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여도 자율이야. 누구도 날 간섭하지 못해. 68운동의 영향을 받아. 그게 노조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68운동이 연결되니까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붉은 여단이라고 또 70년대까지 신문 보면 자주 나오던 이탈리아에 아주 과격단체가 있었습니다. 붉은 여단 같은 것도 다 아우토노미아가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1978년에 이제 저는 최근에 되어갑니다. 그 당시도 수상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전 수상 알도 모로라는 이제 이태리 전 수상이 납치를 해서 피살당합니다. 근데 그 단체가 붉은 여단이었습니다. 또 이 테러 단체들은 또 자기들의 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자기를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우토노미아와 이제 네그리 중심의 아우토노미아 운동가들과 무장운동 단체들이 이제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하자 그랬지 폭력을 하자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폭력을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보면요 한편으로는요 뭐 부럽다기보다 하여튼 다양하게 발전한 사회가 결국 다양하게 정착되어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 타협 정책이란 건 뭐냐면 이제 역사적 타협이라는 게 하나의 뭐 대명사적인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여러 노동운동들이 합치는 것을 사람들이 역사적 타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인 겁니다. 이탈리아에 있었던. 전통적인 막시즘에서는 계급 해방을 축으로 하여 여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우토노미아들은 그렇지 않고 여성들에게 이제 많은 자율권을 주고요. 특히 평등이 아니라 차이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극단적인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은 한국에서도 이제 뭐 꼴패라고 무슨 패라 그러죠? 요즘 뭐 페미나치즘 뭐 이런 말도 있고 한국 페미니즘도 워낙 세니까. 근데 그들이 극단적인 평등을 주장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뒤집어 생각하면 남성들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우리도 그 남성과 똑같이 대우를 해줘라는 것도 있죠. 심지어는 유럽의 아주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은 가슴이 불편하다고 자기들의 가슴을 잘라낸 페미니스트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오토노미아에서는 이제 파네라는 게 프랑스어인데 본래는 빵가루를 뒤집어 쓰다 뭐 그런 말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달의 뒷면이라고 한 건 뭐냐면 파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달이 어떻게 앞면하고 뒷면하고 다를 수밖에 더 있느냐 그걸 다 인정하자는 거죠. 달이 똑같으면 어떡하냐.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고 달이 그냥 평평하게 다 똑같이 생겼으면 달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의 뒷면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 유행했고요. 이제 노란색으로 쓴 거는 이 책에 이제 제가 요약하다가 생각나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이제 가톨릭 사상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젠더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도 약간 이런 입장입니다. 차이에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반 일리치는 학교 제도 교육도 반대하고요. 의료도 반대해서 실제로 조그만 혹이 났는데 60대 초반에 이제 의료 치료를 거부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요즘 같은 막 백신 거부하는 사람 같은 그런. 근데 워낙 이 사람이 깨끗하게 살았고 굉장히 진보적인 아젠다를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지금도 존경받는 사람이죠. 근데 본래 카톨릭 신부였는데 푸에르토리코 지역에 이제 파견 갔다가 푸에르토리코의 사람들이
그 미국의 이제 뭐 식민지나 다름없잖아요. 미국이긴 하지만 거기서 고통당한 걸 보고 이제 신부직 옷을 벗고 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책에도 보면 그 차이를 많이 강조해요. 젠더란 책을 보면요, 우리말로 번역되는데 거기도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런 투쟁이나 좌파적인 게 없다면 요즘 페미니스트한테 욕먹기 딱 좋은 말들 많아요. 남자가 여자 다르다. 그런데 왜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느냐? 다른 데서 그 다름으로 인해 자기들이 어떤 권익이 축소되면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반 일치 자기 책에서요 많은 얘기들을 소개를 해요.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뭐 아마존 지역이나 이런 사회에서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 남성들이 뭐 이렇게 고기를 잡아 이럴 때 뭐 예를 들어 밖에 나가서 야생동물 잡아왔어 먹거리로 그런 걸 이제 뭐 내장을 만들어 젓갈로 만들고 뭐 이런 걸 할 때 보면 여성들이 그때부터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분백 번역은 다 여성들에게 있다는 거지. 그건 결국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는 거지. 그래서 일반인이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요. 스텔라 씨를 보면 또 현대 페미니스트를 보면 또 불만이겠지만 여러분들 그 라스트 듀얼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맷 데이먼 나온 영화인데요. 역사적 사실을 드라마로 한 건데 뭐냐면 유럽에서 있었던 마지막 합법적 결투라는 거다. 라스트 듀얼, 그래서 라스트 듀얼입니다. 영화 제목이.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뭐 스코틀랜드, 영국, 유럽 쪽에 그 돈좀 있는 영주들이 자기 와이프들 다루는 거 보면 거의 종처럼 다뤄요. 다 귀족집 딸들 데리고 와서. 그런데 이제 그때 맷 데이먼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쟁 때문에 자기가 이제 받은 성을 놔두고 이제 전쟁터에 갔는데 그동안 그 성에서 맷 데이먼이 그 성을 다스릴 때와는 전혀 다르게 와이프가 잘 다스린 거예요. 농작물 수확도 더 늘어나고 그러면 사람들도 뭐 비록 그 평민들 뭐 농노들 이런 집에서 일어난 일들까지 다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하니까 맷 데이먼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맷 데이먼은 완전 거기서 막 마초처럼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지. 와이프가 농장 관리를 더 잘했다는 게, 영주 관리를 더 잘했다는 게.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거예요. 차이가 뭐 평등도 중요하지만 차이를 통해서 양쪽 권력을 분점하는 거죠. 이런 권력과 저런 권력. 자, 그래서 이제 그 아우토노미아 그룹들은 여성운동에서도 새로운 걸 갖고 왔고요. 68의 영향으로 시민 불복적인 예술의 영향으로도 확대됐습니다. 그렇습니다. 68이 모든 개인의 자유를 하다 보니까 주장하다 보니까 예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진짜. 완전 파격적인 예술, 뭐 전위 예술 이런 게 다 거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이제 미국에서는 히피 운동이 좀 있었고요. 그 유명한 이제 우드스탁 락 페스티벌이 있었고요. 또 이들이 하는 건 자율 축소 운동, 아우토노미 자율 축소 운동이라고 했답니다. 산출량 축소 파업을 하는. 야, 우리가 왜 노동자들이 맨날 왜 노동자들이 자본의 잉여 생산물처럼 취급되는 거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이제 하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자동차 100대 생산하라고 우리 50대만 할래? 우리가 뭐 기계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업은 아닌 거예요. 일은 해. 근데 자율적으로 축소하는 거예요. 왜? 재정의 노예가 안 되기 위해서. 자본의 노예가 안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우토노미 운동이 있었고 자율 라디오 또 요즘은 라디오를 자기들이 왜 라디오 이태리의 경우입니다. 왜 라디오는 항상 구경해야 돼? 우리가 할 거야 주파수 사서 이렇게 하고요. 네그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한 건 1973년 글을 통해 자신을 알려나갔습니다. 밀라노 지역에 밀라노 지금 패션의 본고장이죠. 거기에 해방된 이웃 공동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전기값 못 내고 렌트비 못 내면 쫓겨나는 거야. 그럼 이제 공무원들을 다 쫓아낼 거 아니야? 다 쫓겨나고 근데 뭐 밀라노의 아파트가 한두 채가 있어요. 공무원 숫자 뻔한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 지역에 있는 쫓아내면 다음 날은 다른 지역 갈 거 아니야. 그럼 밖에 숨어있다 싹 들어가는 거야 다시. 몇 바퀴 도니까 공무원들이 지치는 거지. 지금 쫓아내봤자 한 2, 3일간 또 들어간다 그냥. 문 열고 들어가니까 다 부시고. 그런데 이제 뭐 네그리는 뭐 대학 교수도 아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살면서 그들과 굉장히 교류했고요. 그들도 함께 공부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1970년대 카톨릭과 또 죄송한데 또 디스플레이가 있네요. 카톨릭과 스탈린주의가 동맹을 맺습니다. 이것도 웃긴 얘기죠. 철저한 유불론자들의 스탈린주의와 카톨릭 동맹을 맺습니다. 이 타협을 통해 공산당은 노동자 대변 정당이라는 호칭을 잃게 됩니다.
스탈린주의자는 뭡니까? 완전히 노동자들을 뭐 우선하는 정당인데 가톨릭은 아무래도 보수적이니까 그때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합친 거예요. 그 노동자들 이제 어디 가서 우리의 소리를 대변해? 그러니까 아우토노미아가 더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스탈린에 반대했다가 결국 수청당했고 멕시코에서 암살당했던 그 트로츠키. 실제로 이제 뭐 트로츠키파가 아직도 트로츠키파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트로츠키파가 있습니다. 그 좌파 계열 중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트로츠키는 이제 국제주의를 좀 주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때도 트로츠키파는 또 이 연대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알티세르 다 프랑스 철학자들이죠. 그다음 들레즈, 가타리, 들레즈와 가타리 항상 책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들레즈, 가타리 이러는데요. 가타리는 자기가 한번 토로한 적이 있죠. 들레즈만 보면 나는 왜 이리 작아지는지 그대 앞에만 서면. 어쨌든 뭐 들레즈에 대해서 지명도는 낮지만 어쨌든 들레즈가 워낙 책을 쓰면서 가타리와 같이 연대를 했기 때문에 들레즈, 가타리, 이제 알티세르, 들레즈, 가타리 등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도모로 수상 그 피격 사건에 대대적인 수사가 들어가면서 난데없이 네그리가 피살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뭐냐면 결국은 붉은 여당 같은 그런 극렬한 그런 혁명 무력 투쟁 단체도 결국은 아우토노미아 운동이 시초가 된 거 아니야? 네가 괴수 아니냐? 주변에 괴수 그냥 잡아넣는 거예요. 근데 또 내가 대단한 사람이죠. 1980년 트라니 감옥에서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붉은 여당 사람들도 있고 막 극렬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다 있는 감옥에서 봉기를 일으켜갖고요. 자기들이 그 감옥에 정권을 잡습니다. 이 사람 투쟁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공부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려만이 아닌 거예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죄수들이 9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토노미아로 잡혀온 사람들이 90인의 증언이라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무장 투쟁은 끝이 났으며 앞으로도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 이제 아우토노미아와 이제 붉은 여당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답니다. 국회의원을 출마했는데 옥중 당선이 됐습니다. 굉장히 또 이런 정치적인 판단도 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봉기도 결국은 국회의원 당선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닐까요? 그래서 당시 이탈리아 법은 일단 당선되면 석방이랍니다. 취해법권, 그러니까 뭐라죠? 면책특권이 취해법권, 면책특권이 우리 한국 국회에도 획기적인 면책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사람들은 그냥 당선되는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석방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키아벨리, 뭐 스피노자, 마르크스 전통들을 연구하고요. 그런데 계속 이제 이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이제 쟤를 잡아넣으려고 네그리를 국회의원 됐지만 다른 것으로 잡아넣으려고 이제 계속 그를 이제 조사를 하니까 프랑스로 망명을 가버립니다. 이것은 이제 당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 측에서도 거만하는 칭사하게 도망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옥중당선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아우토노미아 그룹 안에서도 배신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 빼주기 위해 선거운동을 얼마나 했는데 너 싹 도망가 버리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좀 그 점에서 이제 아직도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그리는 신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문제도 스페너자의 범신론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신인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인간 중심, 인본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는 것을 신성한 것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영화 행복한 날짜라도 이런 얘기를 나오죠. 그러면서 그는 이미 전통 가톨릭과 결별했음에도 감옥에서 늘 기도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프랑스로 망명했고요. 84년에 벌석 재판을 통해 30년형을 받고요. 프랑스에서도 신분을 얻지 못했기에 오랫동안 가타리의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가타리가 아파트도 빌려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전기값도 내주고.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세 그룹과 함께 했는데요. 스피노자 연구자들. 우리가 그 옛날 스피노자 이 책을 잠깐 소개했었습니다. 제가. 네그리가 쓴 책입니다. 스피노자 이제 사회사상가가 스피노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전복적 스피노자로. 스피노자를 한번 뒤집어 읽어보자는 얘기겠죠. 이 책 잠깐 했었습니다. 또 위기에 처한 마르크스주의자들.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죠, 이제. 또 이탈리아에서 온 망명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점점 그의 사상의 폭을 넓혀가고요. 저는 이제 가타리 아까 말했던 들레즈랑 같이 놀던 사람. 또 가타리와 네그리는 파리에서 개신교 보호를
프랑스에 개신교에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다. 거기 개신교 후원으로 프랑스 극좌파를 결집하는 모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있어서는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집어넣은 것은 개신교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극좌파 모임들이 결성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민사회, 한국 교민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극좌파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없죠.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 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에도 극좌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 극좌로 분류될 수 없지만 굉장히 북한에 경도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극좌 아니거든요. 그들이 북한을 좋아하는 이유는 완전 본건적인 보수적인 이유로 대해서 북한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극좌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우리가 그 좌파 역사가 짧기 때문에 워낙 당했기 때문에 사실 일제시대 때만 해도 우리 한국에 순수한 막스레닌주의자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극좌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같은 사람들이 한동안 극좌였다가 이제 극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자기 딴은 순수한 극좌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문수는 보니까 다 어중이 떠중이 막 타협하는 이런 주의자들, 개량주의자들이 소위 말하는 한국 사회에서 진보나 좌파에 자리 잡고 있던 게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보다는 내가 가서 하자. 우파를 바꿔보자라고 갔다가 결국 지가 바뀜을 당하는 거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냥 문제라기보다 우리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좌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공포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진짜 말하는 계급적 좌파가 자리 잡을 틈이 없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조국 같은 사람도 사실은 사회주의 노동자연맹이라고 하는 진짜 좌파 운동을 시작했지만 그는 그냥 어떻게 보면 서울대학 교수를 하면서 계속 어떤 소위 말하는 극좌파 정권이 아닌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랑 굉장히 친화적인 분이었잖아요. 그런 때문에 이 얼토당토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또 소위 말하는 자칭 극좌파들 사이에서는 뭐 조국이 그렇게 돼가지고 고소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 페이북 읽고 있으면 답답해가지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결국 93년에 이탈리아로 돌아가 3년형을 선고받고요. 귀국 이후에 활동한 이제 아우토노미아 이론도 다시 재검토하고요. 그동안 지배 권력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되 순수한 주체를 뽑아내려다가 주변층을 배제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정권 타도하자. 우리 노동자 중심이 돼야 된다. 막 이러다 보니까 주변층을 배제하는 거죠. 사실 한국 사회는 그 노동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노동이라는 단어. 우리 또 천공 스승께서 훌륭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노동자는 다 뭐라 그랬지? 씨를 뽑아야 된다 그랬나? 미친놈이죠, 미친놈. 뭐 노동자가 너무 자본에 애독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자본의 이때까지 노동자들 잉여 취급하면서 자기들의 그 생산 공정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은 그 이윤을 자기들만이 가지고 이렇게 뭐 노동자를 학대했다면 이제 그 자본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이다. 그렇죠. 걔네 욕망을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토니오 네그리는 노동의 주도권을 부여해서 우리도 자본에 대한 어떤 너무 우리가 잉여 인간으로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그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거일 뿐이죠. 프레임이지.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자본의 생성 과정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율 축소 운동, 너네 차 오늘 안에 하루 100대를 만들어내. 그럼 100대를 만들어냄으로써 그들에게 돌아오는 그 많은 할당금보다는 50대를 만들어 조금 먹겠다는 거죠. 그게 자본의 주도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자본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자본을 인정하고 그렇게 막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자본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본의 노예가 되는 모든 공정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하지 말자, 자율적으로 하지 말자, 거부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윤도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계속 개인의 이윤을 좀 축소하고 뭐라 그럴까 배급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는 삶을 사는데 그렇지 말고 이윤 자체도 우리가 다 많이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조절해가면서 사회 전체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한국 노동자들은 사실 80년대 후반에 굉장히 임금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 가격을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교육제도라는 게 반드시 뭐 좋은 고등학교하고 좋은 대학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기 후손들이 어떻게 먹고 살 공간을 토대를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노조운동에서 비판받는 게 뭐죠? 노조 상근 직원 전임자들이 뭐 자기 자식들을 그 회사에 집었는데 압력을 가한다든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라면 또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야 끈앞을 꼬투리 잘 잡았다 그리고 막 크게 떠들어대는데 노동자들이 타락했다 그러지 말자는 거지. 이윤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윤을 너무 배격하지 말고 이윤도 중요하되 이는 노예가 되지 말자 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제국이란 책인데요, 이 책인데요. 이건 이제 오늘은 개요만 하니까 이제 다시 다 한번 하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요. 이건 한 8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책이 워낙 많아. 그러니까 제국론은 뭐냐면 제국주의가 아니라 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제국 시대라는 거지. 굉장히 제국이란 말은 우리 좌파들한테 굉장히 거부감이 큰 말이잖아요. 그 소비에트도 이미 제국화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소비에트가 없어졌지만 이 사람이 이 책을 처음 쓸 때 있었을 테니까. 소비에트 제국 노동운동에 반대하는 거죠. 국가주도가 되는 노동자 운동도 반대하는 것이고. 또 탈식민주의 운동에 주목합니다. 제3세계에서 사실 탈식민주의 운동은 우리나라도 80년대 굉장히 컸었는데요. 사군체 논쟁이라고 해서 사회 구성체 논쟁이라고 해서 또 딱 그거 공부할 세대네. 스텔라 씨도 그렇고, 그죠? 사구체 논쟁. 규진 씨도 그렇고. 80년대 초반에 대학 다닌 사람들한테 사구체 논쟁을 한다면 말불이었어요, 말불. 우리나라의 그 사회 구성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서로 싸우는 거죠. 우리나라는 신식민지, 그때 야구가 신식국 독자,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 그러니까 외우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제국론에서 이런 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해방신학과 민중신학, 이제 공부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해방신학은 남미에서 이제 시작한 거고요. 남미는 어쨌든 대대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가톨릭 국가였고요. 농경사회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진보적인 구티에레즈 이런 진보적인 신부들이 농민의 해방을 통해서 이제 해방신학에 자리 잡았어요. 이제는 교회보다는 우리 농민이 해방돼야 된다. 그리고 또 남미는 우리나라도 물론 미국의 영향이 크지만 남미는 항상 미국이 바로 거기 우익 정권을 세우려고 얼마나 많이 개입을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독립하지 않은 해방신학이 생겼어요. 그거에 빗대서 이제 한국에서 민중신학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근데 민중신학은 또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한국은 어쨌든 중산층이 중심이 사회입니다. 물론 한국에 도시빈민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요. 노동자들도 이미 계급적으로 중산층이 되거든요. 이미 요즘 이제 와서 비정규직이 좀 다르지만 적어도 7, 80년대 노동자들은 8, 90년대 노동자들은 7, 80년대 8, 90년대 노동자들은 중산층의 계열에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민족을 누가 볼 거냐? 해방신학에서는 해방이 가까워요. 해방이 쉬워요. 남미의 그 농민들만 보면 되는 거예요. 민중신학에서는 민중을 누구로 칠 거냐? 그러니까 왜 무슨 니는 대학교에서 왜 민중 흉내를 내고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민중신학에서는 뭐냐면 그래서 한동안은 민중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사람들 다 민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민중신학을 제시한 그 교수들 있죠. 안병, 서남동 이런 분들. 근데 보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자면 다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그리한테 다중 개념을 얘기하면서 민중신학이 네그리를 좀 일찍 알았으면 이 다중이라고 하면 대중인데요. 다중이라는 건 뭐냐면 예단 노동자의 집중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윤에 상관없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주체를 다중이라고 그러는데요. 민중신학이 다중을 좀 동원했으면 좀 논리가 쉽지 않았을까? 논리 전개가. 라고 해서 딱 민중신학과 네그리 쳐보니 이미 많은 논문이 나와 있더군요. 한국 민중신학 하는 분들이 그래도 네그리를 알고 있구나 아주 뿌듯했습니다.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지. 이미 많은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좀 처음 개요 때 너무 길어졌네요, 그죠?